오늘 삼성전자는 밀리고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가고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한 만큼 전일에 상당 부분 좀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205만 원으로 올려잡는 흐름들이 있었고 다올투자증권이 210만 원 그리고 KB증권이 200만 원으로 올려잡는 흐름들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일단 알려드리고요. 고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SK하이닉스도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상단이 200만 원 선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205만 원이었고 기존 대비해서 목표 주가를 14% 상향 조정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영업이익단에서 올해 전망치 기준을 올려잡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거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251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361조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기존 대비해서 16% 상향 조정한 거고요.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은 무려 30% 올려잡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렇게 괜찮은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소개해드리는데 영업이익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이 정도입니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비교 분석해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는 ASP라고 해서 하나를 팔아도 좀 실적이 더 붙을 수 있는지 그 여부인데 상향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망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업사이클 이게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듯 했고요. 잠시 언급해드리면 어제 이제 영업이익이 37조 이상 좀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그래도 40조 요 정도였는데 어쨌든 이거보다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디램은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전 분기 대비해서 60% 중반대, 낸드 역시 70% 중간대 이렇게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영업이익률 71.5로 거의 72%, 13%포인트 이렇게 올라서 굉장히 TSMC보다 영업이익률이 잘 나왔다. 어제 머니코드에서도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또 환율 효과로 그런 부분에서 외환 이익이 좀 붙었고 투자 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조 가깝게 붙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인프라 부분에서 AI 시대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핵심 장비를 위주로 해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수요는 더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공급 부족은 좀 지속이 되겠다.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LTA라고 장기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 수혜주가 또 아닐까 싶은데요. 수익성 당연히 붙고요. 그럼 시장 전반적으로 메모리 산업에 대해서 재평가되겠네 이렇게 인식할 겁니다. 긍정적인 흐름들 여기 나타났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렸네요. 어떻게 올렸는지 보시면 기존은 135만 원이었는데 18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앞서서 국내 증권사가 거의 이제 상단이 200만 원 선을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골드만삭스에서도 움직인 거죠. 180만 원 선으로 좀 올렸고 5가지 축을 언급을 했습니다. D램과 낸드, HBM, LTA, 캐펙스, 주주 환원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거고요. D램과 낸드는 뭐 연간 ASP라고 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평균 판매 단가 되겠습니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D램은 1년 사이 182 그리고 낸드는 한 17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 같은 경우에는 단기 가격이 이제 소폭 하락했다. 요거는 이제 저가 HBM3E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중장기 긍정적인 건 이제 앞으로 차세대 모델 HBM4 같은 경우에도 전 모델 대비해서 뭐 40% 비싸게 팔 거라고 하니까 이게 전망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장기 공급 계약에서 LTA 이거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다 두루두루 다 묶여져 있는 모멘텀인데 역시나 공급자 우위고요. 캐펙스 설비 투자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강도는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10년은 30에서 35%였는데 지금 한 10에서 15% 정도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대비해서는 캐펙스 강도는 둔화되겠다.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했고요. 지금 주주환원 정책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점수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5가지 강력한 모멘텀 있기 때문에 180만 원으로 올렸다라는 분석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인텔, 이게 이제 시간의 거리에서 20% 넘게 급등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이 시대에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포인트로 딱 잡혔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거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텔이 뉴욕 시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뭐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더 잘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내에서 20%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PC도 그렇고 서버 CPU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예상보다 견조하다 이런 부분인데요. 서버 CPU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공급망 정상화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 이런 효과가 반영됐다라는 분석 있는 상황이고요. 인텔 잘 가다 보니까 AMD도 시간 내 주가에서 7%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인텔에서 컨퍼런스 콜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서버 CPU, 여기 서버 CPU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수요가 늘면서 그리고 LTA의 수혜가 되겠다. 앞서서 LTA,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언급해드린 바로 그거. 장기 공급 계약을 일컫습니다. 이런 흐름들로 핵심적인 수혜가 될 것이다. 당연히 컨콜에서는 기업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그 기업들 엄청 자랑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핵심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AI 산업에서 지금 GPU도 GPU지만 CPU 연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메모리 이런 부분에서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습에서 이제는 추론과 에이전틱 여기까지는 많이 언급드렸죠. 근데 엣지 AI라고 이제 데이터를 클라우드 대여가 아니라 직접 기기에 붙여서 뭔가 이제 딱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엣지 AI가 추론 AI, 에이전틱 AI, 엣지 AI로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CPU 역할도 더 부각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인텔이 화제성 그런 기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 성장, 근데 제가 이제 인텔 믿나요?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 이유는 지금 실적은 좋은데 앞으로도 더 강력할까요? 여기에 대한 물음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의 주가에서 올랐고 이러면 이제 금요일 장에서 긍정적인 시각이 마련될 수 있지만 앞으로 더 실적 성장을 추세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중요하거든요. 그게 하반기에 PC 수요가 둔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나 기판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지속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갖고 인텔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경쟁력을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앞서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온 데는 서버 CPU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드렸는데 서버 CPU가 일시적인 성장이 아닌 구조적인 성장일 것에 대한 의문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 가치가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인텔 전략 그리고 AI 시대에 이 인텔을 말씀드리는 거는 AI 시대의 구조적인 전략을 잘 짜야 되기 위함인데 이런 부분 투자에 연결할 수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또 인텔이 또 올라간 이유는 테슬라의 소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라팹에 이 공장이죠. 인텔의 제조 공장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뭐 인텔 공장에 맡기든 인텔의 제조 공장을 도입해서 이걸 만든들 간에 인텔의 힘을 빌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쨌든 여전히 이런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지속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해서 인텔 믿나요?라고 정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AI 산업에서 미치는 영향력 앞으로도 저희가 잘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 이제 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5월을 또 대비하는 그런 장인데 4월 수익을 잘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한타증권에서는 업종 전략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올해 4월 시장의 특징을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그 연관성 함께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펀더멘털은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올해 코스피 순이익이 600조를 돌파를 했는데 이게 전주 대비만 하더라도 거의 9조 가까이 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가 이끄는 흐름들 EPS 변화율 같은 경우에 44% 정도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이번 주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평균을 내보면 대형주 승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대형주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이 나타났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어제 발표된 SK 하이닉스 대표적일 텐데 그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수출 괜찮죠. 그래서 1년 사이 거의 50% 성장한 느낌이 들고 특히 반도체가 이끌어주고 있는데 182% 성장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익도 이익인데 상법 개정 이슈가 있으면서 ROE 개선 이런 부분도 톡톡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통해서 수익을 얼마 냈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올해 자사주 소가 정책 모멘텀이 제대로 들어먹혔을까요? 왜냐하면 전년 수준을 이미 초과한 흐름들 자사주 소각이 지금 기업별로 잘 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대표적인 예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25%로 역대 최고 수준의 지금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도 괜찮은데 지금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시장 유동성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유가에 대한 피해 지원금 6조 이상인데 27일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유동성 이런 부분으로 우회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업종 전략 같은 경우에는 4월 주도주, 반도체 방산 전력, 2차 전지 조선 다 4월에 굉장히 많이 언급드렸던 그런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분 더해지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이익은 괜찮은데 주가가 약간 아쉬웠던 그런 섹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증권 그리고 화장품. 근데 오늘 화장품 섹터 오르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것도 좀 이어가시고 특히 이제 증권 섹터 조금 더 말씀드리면 4월에 거래 대금이 조금 더 붙었고요. 그리고 실적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하니까 이런 업종 전략 4월에 했던 그 패턴 조금 더 이어가는 게 괜찮다라는 유한타증권의 전략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대형주 그리고 이제 섹터 내 그 대장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해드린 스토리텔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대차, LS증권에서 이제 현대차가 실적을 이제 발표한 이후에 오늘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가 현대차를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LS증권은 목표 주가 66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왜 평균치라고 말씀드리면 오늘 굉장히 다수의 증권사 거의 다 현대차를 쓴 것 같은데요. 어떤 증권사는 100만 원 제시한 곳도 있었고 어떤 증권사는 80만 원인데 그 80만 원이 목표 주가를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상단 한 74만 원짜리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LS증권처럼 목표 주가 66만 원으로 올려잡은 곳도 있었고 근데 대략으로 봤을 때 뭐 상단은 100, 74, 뭐 80 이런데 그래도 한 평균 한 60만 원 선에서 한 66만 원 요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그래도 긍정적인 게 하반기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나 심리, 센티멘탈 이런 부분이 그 회복이 가셔야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저점으로 앞으로 반등이 기대가 된다. 이게 주요 골자였고요. 2분기는 뭐가 좋을까라고 보니까 환율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환율 효과가 정말 수출 기업에게는 무시 못하는 그냥 강력한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율 2분기만 봤을 때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 전망이 된다고 하고 이미 보증 이 규모 이런 부분이 다시 들어와서 이익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첫 번째 환율이고 이제 원자재 이쪽인데요. 하반기에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안정화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하반기 앞으로 현대차 1분기 저점으로 뒤에 갈수록 뒷심이 붙는데 그 두 가지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겠다라고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중동 전쟁에 대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 기업들 입장에 수출 기업 입장에서 없을 수가 없었죠. 1분기 2천억 원 이상 추가 비용이 생겼습니다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이런 또 얼음장 같은 그런 공포 심리가 좀 누그러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기대 심리가 있겠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융주 중에서는 대장주 KB금융이겠죠.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20만 5천 원 목표 주가, 이전에는 19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위로 올려잡은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려잡은데 일단 은행,
본업 이런 부분에서는 좀 확고한 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증권 이런 부분에서 역량이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룹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이게 11%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언급해드렸습니다. 자사주 전량 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5월 15일 이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시가를 봤을 때 2조 넘게 좀 2조 3천억 원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후에 이런 자사주 이런 이슈가 더 이제 더 나오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사주를 기취득입니다. 이미 취득한 기취득 자사주를 말씀드리는데 이건 이제 전략 소각하기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가 됐다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1분기 지배 순이익 규모는 이런 부분으로 좀 얘기했고 비이자 이익 그러니까 이거는 뭐 증권 이런 부분 좀 해당이 되겠죠. 증시 호황으로 긍정적인 패턴 이런 부분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도 KB금융을 언급을 했습니다. 목표가 20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기존 18만 원에서 비중 확대 전략이었고요. 실적 좋고 자본 정책 우수하다가 앞서서 보여드린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금융을 보면서 한국판 밸류업의 모범 사례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올해 기준 총 주주 환원율 목표가 40% 이상인데 상향 조정했는데 업계 거의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이렇다 보니까 KB금융 자체적으로 외국인 매수 유입 조금 더 불을 당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KB금융 역시나 자사주 전략 소가 이 한 방에 앞으로 주가에도 잘 서려들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시겠네요. LG이노테 이건 이제 신한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굉장히 올려잡았길래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무려 기존 대비 86%나 올려잡았습니다. 이전에는 35만 원이었는데 65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오늘 또 제가 기억하기에는 삼성증권이었거든요. 삼성증권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65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어쨌든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86% 올려잡을 이유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기판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거고 고성능 반도체용 기판을 이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수익성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AI 시대의 또 대표적인 모범 사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광학 쪽은 작년부터 좀 뭔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올해 패키지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쪽이 매출 성장이 보이고 있고 지금 스마트폰에서 기판 변동되는 그런 초입 구간에 있거든요. 이 모멘텀, 주가 모멘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분기는 시장 컨센서스를 그래도 한 35% 웃돌면서 나올 것이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언급하던데요. LG이노테 새로운 밸류가 놀랍다. 이 이슈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증권의 항공권 이슈인데요. 최근 이제 어디 놀러 가시려고 하는데 워낙 이제 이란 전쟁 터지고 유가 비싸지고 항공권 이런 이슈가 비행기 입장에서는 그 유류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뭐 예약한 거 취소되고 그러신 분들 계시죠. 근데 어쨌든 하나증권에서는 항공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 이런 주제로 썼는데 그 미국 증시 관련주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국내 항공주를 중심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유류비 비중 한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80% 이상이 국제선 매출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앞으로 30% 수준으로 좀 오르지 않을까 항공권이 단가가 이렇게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증권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익 정상화는 도대체 언제 될까라고 보니까 4분기 이후가 돼야지 이 이익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이니까 아직까지도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항공권 단가 인상이 한 30% 정도 이뤄질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수요가 엄청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30% 인상되는 게 맞지만 시나리오상은 이게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되잖아요. 결국 저가 항공사는
앞으로도 어렵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 동남아 쪽, 이 노선 공급 과잉 이슈도 있고요. 결국 그런 규모의 경제를 이룬 이렇게 어려울 때는 뭐 대한항공 이런 쪽이 이런 쪽만 소수 살아남을 것이다. 이게 사실 이 리포트의 골자였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은 최선호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슈에서도. 그래서 2분기는 적자 좀 감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더 앞을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3분기는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적자지만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서 그리고 국제선 점유율도 제고가 될 거라서 그래도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대한항공이 이런 이슈 속에서도 살아남겠다. 이게 포인트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LCC는 아직도 굉장히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